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7월 2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편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 지역 긴장 고조에 따라 역사적 움직임으로 일본 내 군사력 개편. CNN 사이먼 메카시와 필립 왕 두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주일 미군을 전면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일요일 미국과 일본이 발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에게 보고하는 합동군 본부로 재구성될 것. 그러니까 일본 내에 미일 합동군이 공식적으로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중국이 분쟁 중인 영토 주장에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는 지역을 경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추세에 미국이 지역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이 냉전적인 블록 정신을 육성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것을 경계하며 지켜보고 있는 중국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그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오스틴 장관은 이것은 일본이 창설된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이며 70년 만에 일본과의 군사적 관계를 가장 강력하게 개선한 것 중 하나가 될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코다 공군기지가 본부인 주일미군 USFJ는 1960년 상호협력 및 안보조약에 따라 약 5만 4천 명의 병력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미국이 자국에 부과한 평화헌법에서 벗어나 방위태세를 전환하면서 예상되는 개편이다. 한마디로 보통국가를 만들어 주겠다. 그 대신 미일 합동군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요거는 소설입니다. 중국을 해제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한미일 연합군이 창설될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예측을 해보고 싶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부상하는 MPU 기업, 한국, 미국, 이스라엘 3파전 구도. 황민규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MPU 스타트업, 반도체 공룡보다 빠르고 민첩. 한국 대표 주자는 딥X, 오픈엣지 모빌리티.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신경망 처리장치, MPU,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MPU는 인간의 뇌를 모방, 뇌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돼 신호를 주고받는 것처럼 작동한다. 엔비디아 그래픽 처리장치 GPU를 기반으로 하는 AI 데이터 센터가 비용, 전력 효율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미국,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은 비용 효율적이고 전성비라는 말이 새로 만들어졌네요. 전력 대비 성능 비율을 끌어올린 MPU로 시장 개화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그 주요 설명 내역이고, 미국에서는 그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설계기업 시마 AI라는 데가 있고, 실리콘밸리 소재에 있는 에치드라는 기업이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2017년에 설립된 헤일로라는 데가 있다. 그리고 미국 IT 전문 매체 디벨로퍼는 한국은 정부 주도하에 AI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 군데 정도가 스타트업으로서 지금 MPU 설계 이런 쪽으로 엔비디아 수준만큼 요것이 이제 활성화된다면 이제 전력이 안 들어가니 적게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우리 뇌처럼 신경망 처리를 한다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무섭다기보다도 미래 인공지능의 앞날을 더 빨리 다가오게 하는 그런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GPU 대신 NPU 강조되는 이유라고, 핵심 전력은 전력 비용 절감. 김가은 기자가 테크엠이라는 언론 매체가 있는 모양이네요. 여기에서도 거의 뭐 동일한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GPU 대신 단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제 NPU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챗 GPT 컴퓨팅 비용이 눈물 날 정도로 막대하다. 그래서 학습 및 추론 등 AI 워크로드 핵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데이터 연산 처리를 저전력으로 고속 처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런 얘기고, 기업 정보 AI 반도체 개발 속도 붙인다라고 해서 추진 전략을 4가지 측면에서 그림화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SK텔레콤은 사피온 코리아라는 데를 설립했다고 그러고, KT는 리벨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소개한 회사하고는 좀 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이 좀 보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될지 이 NPU 시장이 좀 두고 봐야 되고, 호기심을 좀 자극하게 되네요. 김정은 소식이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김 위원장 주도로 북한 홍수 피해 구조된 5,000명 대피 활동. 김영진 기자가 AP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제 승용차를 타고 물이 찬 도로를 시찰하고 있는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에서 제공을 한 건데, 북한 정부가 제공한 이 사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4년 7월 28일 일요일 북한 평안북도의 홍수 피해 지역을 시찰하고 있다. 이게 그 중국하고 국경 그런 데 같아요. 홍수로 고립된 5,000명 이상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휘하는 공수 및 기타 대피 작업에서 구조되었다고 국영 언론이 월요일 보도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 자기가 국민을 위해서, 북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쇼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보도겠죠. 그리고 실제 사망자는 좀 국내 언론 보도는 왜 사망자는 얘기를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홍수 피해가 나는 거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는 당국자들을 꾸짖었다. 우리나라 남쪽 대통령이 그 홍수 피해 났다고 해당 공무원들을 꾸짖을 수가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죠. 유사하겠죠. 네, 그 인재로 확정이 된다면은, 홍수 피해란 게 인재보다도 요즘은 폭우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 이런 게 더 문제가 되겠죠. 김정은이도 이거는 얼굴이 밝지 않은 얼굴로 나왔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그녀를 쫓는 가운데 해리스는 경제에 대한 메시지를 새롭게 말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조지 포크 기자가 AP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해리스는 아동빈곤 종식, 노동조합 촉진, 보건 및 보육비용 절감, 은퇴 후 품위 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경제에 대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했다. 요 대목에서 이제 제 느낌을 얘기하고 싶으면은,
하도 우리나라 그 강성노조 때문에 아주 짜증이 나가지고 노동조합 촉진만 빼고 다 좋다. 한국에서 은퇴 후 품위 현실적인 면은 뭐니 해도 돈의 액수일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이 해리스 부통령이 얘기하는 은퇴 후의 품위라는 게 미국식 품위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돈이 좀 많이 생기면 품위가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인플레이션이 계속됐죠. 이렇게 되니까 이 해리스 부통령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유세하는데 쓰질 않았다.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에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생존이죠.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게 그 정치 외교적인 수사죠. 그리고 이 공화당이 공격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소비자 물가는 토탈 19.2% 상승한 반면 시간당 평균 소득은 16.9%니까 실질 소득이 한 2.3%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이 사진은 이렇게 그 해리스 부통령이 웃을 때는 참 밝게 보이는데 이런 사진을 게재했네요. 그런데 공화당이라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일본에선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재선으로 세계적 물가 폭등 제한, 일본도 피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 지옥의 실전 개시. 참 일본 뉴스는 제 표현으로 한다면은 과장법을 잘 쓴다. 겸손할 때도 그렇고 자랑할 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악한 상황이 아닌데도 아주 죽겠다고 쓰고 잘한 것은 또 뭐 좀 또 그 과장되게 겸손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현대비즈니스 제2생명 경제연구소 주임 이코노미스트 카츠라 하타 세이지라는 사람이 기고한 내용입니다. 트럼프 재선으로 미국 경제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될까? 그리고 일본의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 영향은 일본의 수출 산업이 불리해진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네요. 미국이 돈을 빨아먹다 이런 소제목으로 풀어가고 있는데 석유를 증산하는 등 화석연료를 점점 생산해 에너지 관련 기업 등의 우대책을 내세우면서 환경대책을 도외시하여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물가를 낮추는 시책을 취할 것이다. 세일가스가 나와가지고 그 좀 많이 팔고 그래야 가격도 내려가는데 민주당이 그 환경보호 정책이 우선순위다 보니까 이 생산을 줄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또 휘발유 가격 뭐 이런 게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 가격하고 비하면 아직도 미국은 엄청 싸다며요. 우리나라는 그 에너지세, 휘발유세 이런 것들이 높아가지고 또 비싼 건데 어쨌든 거기다가 이제 감세 정책을 실행하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충무조건 논리로 나중에 그려볼까 말까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을 좀 써줘야 돼요. 그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죠. 감세 정책을 실행하면 왜 주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냐? 요거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면 경기는 다시 과열되어 갈 것입니다. 요것도 왜를 좀 써줘야 돼요. 그러면 또 물가가 또 오른다. 여기에도 왜냐하면을 써놓아야 돼요. 이렇게 그런 걸 넣어야 더 설득력이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모양이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FRB가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다. 다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더 미국으로 돈이 몰리고 그것이 다시 엔화 약세로 이어진다.
앵화 지금 약간의 강세가 지금 가고 있다고 그러지만은 그 어저께 소개한 뭐 피델리티 인스티튜트의 그 거시 전략가는 앵화 약세가 될 거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달러의 약세를 버텨주고 있는 게 앵화 약세가 돼야만 달러 약세가 역으로 강달러 식으로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뭐 이게 형님 아우 같은 관계가 됐다. 이게 중앙은행이 과연 어떤 관계냐 이런 것도 제가 견해를 말씀드렸죠. 한 뿌리 두 형제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미국이 전 세계에서 돈을 흡수하면서 혼자 승리하는 양상이 되고 만다.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면 당연히 일본 물가는 높아진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응을 잘못해서 기분이 상하면 혼날 위험이 있다. 그럼 트럼프와 잘할 수 있는 정치인이 일본에 있는가? 불안은 끝이 없어요. 그건 누구죠? 있어요. 그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그 왔던 그 일본 정치인이 있죠. 갑자기 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아소 따로,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의 4년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 이게 일본도 세계도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런 게 결론일 것 같습니다. 자, 이 트럼프, 이게 왜 이래? 됐습니다. 친일 넘어선 내선 일체 한국 정부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길 열어줬다. 한겨레 신문 엄지연 기자라는 사람이 보도를 했는데 이 제목을 딱 읽으면서 친일 넘어선 내선 일체 이것도 너무 과장법이에요. 한겨레다운 제목이다. 역시나이다. 이건 제가 쓴 글입니다. 아예 그 내용은 안 받고 이미 그 사도광산 그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서는 어저께인가 취급을 했습니다. 아예 친일매국노 윤석열이라고 넣지 그랬냐? 왜 자꾸 과거의 역사로 얽어 매려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지금 미래를 지향해야 될 때인데 한국전쟁에 침공한 중공에 대해서는 한겨레가 침묵한다면 한겨레는 친중 매국노라고 나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한국전쟁 신의주까지 거의 미군이 점령을 했는데 중공군이 참전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한국이 통일되는 걸 원하지도 않는 거 사실 우리가 통일 못한 것은 중국 때문이고 가장 현 근대사에 일제시대 빼놓고 현 근대 건국한 이후로 가장 적국은 누구냐 그러면 중국이란 얘기예요. 그 문호 개방을 미국이 시키면서 지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됐는데 주적은 중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치졸한 해묵은 논쟁은 전혀 이루어질 게 없다고 봅니다. 세계유산 등재가 일본은 26건이라는 것이고 한국은 16건밖에 되질 않습니다. 한반도를 통일해서도 부가적으로 세계유산을 증가시켜 관광 수입을 올릴 생각은 뭐 왜 못 해보냐. 한겨레니까 한겨레 경제연구원도 있는데 그런 자세는 불가능한 거냐. It's the economy stupid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한겨레한테. 야당은 앞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등 윤석열 정권의 그동안 대일 외교 난맥상과 연계해 문제 제기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뭔가 외교 난맥상인지 지들이 볼 때는 난맥상인데 내가 봐서는 잘 풀리고 있는데 무슨 개똥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존심을 지키는 문화 외교도
윤석열 정권의 존재 이유도 상실했다. 사도강산 그거 하는데 외교부가 오케이 했다고? 참 아주 그냥 외교 실패를 넘어서 외교 참사의 책임을, 역사 왜곡에 동조한 책임을, 강제징용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웃기는 짬뽕 같은 새끼들, 미안합니다. 자식들, 새끼를 이젠 자식들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관 한겨레하고도, 한겨레 사회경제연구원 이런 데에서도 저도 가서 교육을 받아보고 사회적 경제 이런 거를 주도를 했었는데, 요즘 나오는 얘기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된 데가 정부 돈 빨아먹는, 빨대 뽑고 빨아먹는 거 외에 그런 게 너무 허다하다, 이렇게 됐고, 제가 그거 다 받아보고서 이거 사회적 기업 이런 거 의미가 없다. 이 사회적 기업의 최종 이 합리적인 형태는 협동조합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뭔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결국 정부 돈 빨아먹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또 좀 해보고 싶네요. 한국 23년 총인구 5,177만 명, 외국인으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다. 연합뉴스 일본판인데, 이걸 다 읽어보면은 이 한국계 중국인 조선족이죠. 53만 2천 명이 늘었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이 24만 7천 명, 한국계 이후의 중국인 화족들이 22만, 그러니까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조선족들이 이만큼 많이 넘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거 저는 좀 부정적 측면으로 보고 싶습니다. 중국의 식민정책과 공직자 선거법 개정과 맞물려 있는 친중 매국노들의 작품일 것 같다. 그래서 그 지방선거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인도 그 선거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국인들이, 조선족들이 더 많다 이게요. 그러면은 작전을 벌이기도 좋고, 뭐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그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를 만들려는 게 친중 정치하는 자식들의 그 연놈들의 그 구상인 것 같기도 해요. 자건 한국인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건 맞고,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14만 명 감소했고, 0세에서 14세 인구는 24만 1000명 줄었고, 제세대에 해당하는데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46만 2천 명 증가한 960만, 한 1000만 명이니까, 우리가 5천만 명이니까 20%, 이게 더 늘어나겠죠. 향후 고령화 시대가 되면은. 그리고 가구 수를 보면은 1인 가구가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졌네요. 결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35.5%. 2인 가구가 28.8%, 3인 가구 애 하나 낳는 거 19%, 4인 가구 애 둘 낳은 거 13.3%. 자, 인구가 주는 거, 그게 그래서 국가가 소멸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세계 인구가 줄어들어야 돼요. 지구가 이제 수용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뭐 언제까지 끝없이 이 인간의 그 경제가 고도 산업화가 이렇게 돼가니, 인구가 줄면서 그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일본의 명목 GDP는 정체를 계속하는 것인가? 이 나라 경제에 걸린 두 개의 속박의 정체. 아카시 요이치라고 경제학자, 가이츠 대학의 교수라는 사람이 기고를 현대 비즈니스에서 한 거네요. 사실 이미 PB는 흑자를 내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국가와 지방의 기초재정 수지라고 그러네요. 프라이머리 밸런스라고, 이런 용어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2025년도에 처음으로 흑자가 될 것이라는 추산을 내놓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지금 정부가 계산하고 있는 PB는 옳다고는 할 수 없다. 정부 일부만 빼고 PB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쓰는 돈을 그 GDP에 계산 안 한다는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 명목 GDP 늘지 않는 이유, 일본의 머니 성장이 적었던 것, 일본의 공공투자가 너무 적었던 것, 사실 정부 투자는 각국의 명목 GDP와 큰 상관관계가 있다. 정부 투자는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이 높은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를 시사한다. 그러나 G7 국가 중 일본만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 인과관계라고 얘기했다가 상관관계로 얘기했다가 이 사람이 조금 헷갈리네요. 그런데 어쨌든 세계 각국의 머니 신장률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하고 일본은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중국은 이렇게 올라가 있고, 뭐 이런 도표를 하나 소개를 하고 있네요. 사회적 할인율 너무 높다. 이런 용어도 처음 배우게 되네요. 사회적 할인율이란 정부 투자의 채택 시에 필요한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의 산출 시에 사용되는 할인율이다. 말하자면 정부의 금리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GDP 성장에서 그만큼 깐다는 거로 제가 이해를 하네요. 원래 할인율은 기간에 따른 시장금리지만 해외에서는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거의 매년 재검토하는 게 당연한데, 일본 정부는 그거를 안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4% 할인율을 했는데 1% 정도밖에는 안 될 거다. 그러면은 공공투자 예산에 대해 지금까지의 배 이상의 대폭 증가가 달성 가능하다. 정부가 쓰고 투자하는 거, 인베스트먼트 하는 거 GDP에 올라가죠. 재무부는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계산해 봐라. 그리고 9월에 행해지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는 후보자는 정부 투자에 대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지가 추궁당할 것이다. 긴축재정인가 적극재정인가, 재무성으로부터 잘못된 재정관을 받고 있는 사람은 긴축재정파이므로 제대로 된 정부 투자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저성장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맨 표면에다가 한국 저성장 구조는 뉴노멀이라고 했다가 거기다 하나 더 붙였습니다. 저성장 시기에는 긴축재정 긴요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아까 그런 정부 자금 보조금 받고 정부 예산으로 하려는 그런 것들 다 카트해야 된다. 지방정부, 그래서 지방자치 없애야 된다는 논리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질수록 지방자치 없애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길 한복판에 소변보라니 노상방뇨 방지형 변기 등장.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다가 오줌 놓으라고 그러면은 술 취하기 전까지는 못 놓을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보면은 글쎄요, 쪽팔려가지고 나는 오줌 안 나올 것 같은데, 아주 그냥 못 참을 정도까지가 아니라면은, 파리는 공중 화장실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화장실도 유료인 경우가 많아 과거부터 노상방뇨의 악취 문제가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파리 관광 가지 말라는 얘기 옛날부터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지금 파리가 좌파 정권이 하면서 걔들은 환경 이 좌파 애들이 환경 인권 이거를 많이 내세우는데, 프랑스 애들은 뭘 내세우는지 도저히 모르겠네요. 요게 여자 화장실 모양인데, 이게 허리 숙이고 들어갈 정도는 아니겠죠. 이게 무슨 이게 선진국이냐, 이게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참 서울 같은데 잘했어요. 그냥 지나다가 소변말에 오면은 대기업 건물이나 무슨 큰 건물 안에도 화장실이 다 의무적으로 오픈하게 해놨죠. 그리고 관리하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지하철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하게 또
그 지하철이 이 광역 지하철로 이렇게 돼 있는 데서 뭐 조금만 움직이면은 급하면은 지하철 화장실 가서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